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통방통 윤태훈입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 표결 후폭풍이 채 가시기도 전에 측근 사망이라는 돌발 악재를 만나면서 연일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민주당 지도부에서 이 대표의 거취를 압박하는 공개 발언도 등장했습니다. 자, 관련된 이야기 나눌 출연진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 대표의 퇴진론을 거론한 당 지도부는 고민정 의원이었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이게 검찰의 과도한 압박 수사 때문에 생긴 일이지 이재명 때문입니까? 수사당하는 게 제 잘못입니까? 정치 내려놓으시라는 유서 내용이 보도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치하지 마라. 책임을 져야 할 분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는 참담함은 상식을 가진 민주당 내 일부 지각 있는 의원들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가을 초쯤, 늦여름, 초가을 그 정도 되면 이제 총선을 몇 달 앞으로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 당도 무엇이든지 간에 총선 전략을 무엇으로 짜야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겁니다. 김영재 의원님들 대표님 사퇴라든지 뭐 책임론을 요구하는 거는 좀 어떻게 되세요? 그래요? 자, 문재인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던 고민정 최고위원이 이 대표 체제로는 내년 총선 치르기가 어렵다는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시점을 얘기하는 것이 조선일보 보시면 늦여름, 초가을쯤에는 대표가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야 내년 총선을 잘 치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친문재인계, 비명계 의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명계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사퇴로는 일축하고 있는데 만약에 한다면 그 시기는 늦여름, 초가을이 아니라 연말까지는 끌고 가야 한다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셈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시기도 다르게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왜 그런지 보겠습니다. 민주당 당헌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당헌에 따르면 사퇴한 당대표의 자녀 임기가 8개월 미만이면 중앙위원회에서 당대표를 선출하는데 그렇지 않고 더 남아있다면 비대위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친명계에서는 비대위보다는 자신들이 원하는 당대표, 새 당대표를 세우기를 원하고 비명계에서는 그거보다는 비대위를 세우는 걸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셈법이 다르고 시점도 다르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대표는 물러나지 않을 생각인 것 같던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아니 사실은 늦여름, 초가을 이렇게 될 경우에 이제 민주당의 국민 지지율이 얼마나 될 것인가 사실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거든요. 네. 지금. 그래서 지금 고민정 의원, 최고위원이 얘기한 늦여름, 초가을이라는 건 그냥 일반론을 얘기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친명계에서 얘기한 연말쯤이라고 한다면 아까 당헌에 있듯이 네. 이제 12월 말이 되면 8개월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중앙위원회 의결로 가능한데 글쎄요. 중앙위원회 의결로 그 이재명 대표의 후임을 뽑는다. 그건 이재명 대표가 사퇴를 한다는 걸 전제로 한 얘기잖아요. 네. 근데 이재명 대표는 현재까지로 보면 사퇴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이제 이재명 대표의 사퇴 문제를 둘러싸고 친명, 비명이 격돌하는 국면으로 계속 아마 거의 늦여름, 초가을 지나서 연말까지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근 이렇게 이 대표의 퇴진론이 불거지게 된 계기에는 이 대표의 태도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측근의 극단적인 선택 이후 정치권의 반응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피해자가 나온 거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도 주변을 좀 더 한번 돌아보고 면밀히 검토하고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이번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그분의 의견을 다 이렇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상당히 이제 국민분들에게는 사실은 좀 안타까운 그런 심정 또 약간 충격을 준 건 사실이거든요. 인간이 저럴 수가 있나라는 분노감이 들어요. 지금 4명이거든요. 위법한 행정행위에 자기가 동원이 된 거 아닙니까? 그걸 지시한 사람이 누가 이재명 대표거든요. 근데 이번 검찰 때문이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저는 정말 인간적으로 정말 분노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정미경 의원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저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진중권 교수 저렇게 평가하고 전해철 의원도 비판적으로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이 대표의 태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좀 갖고 계십니까? 아니 일반적으로 네. 그냥
아무런 생각이 없는 우리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도요. 이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나오면 나올수록 저는 국민들로부터 더 멀어지는 길이고 그러면 결국은 그 모든 위험 부담은 다 민주당이 끌어안는다. 네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 고민정 의원의 그 늦여름, 그다음에 초가을. 저는 그 의미 있는 얘기라고 봐요. 아,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그 지금 남아 있는 이재명 대표의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쌍방울을 비롯해서 몇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은 수사해서 영장 청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대강 시점을 보면 제가 볼 때는 5월, 늦으면 6월이거든요. 그러니까 5월, 6월 안에 뭔가 아무튼 결정이 날 거예요. 검찰로서는. 그러면 검찰의 수사라는 게요. 정치적일 수가 없어요. 네. 이게 한번 그냥 달리는 기차에 몸을 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멈추지를 못한다니까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냐면 체포 동의서 요구가 다시 국회로 또 간다니까요. 그러면 이번에는 지난번에 한 표였잖아요. 네. 이번에는 다 무너진다고 해요. 지금 주변에서 민주당의 친한 분들이 다 뭐라 그러냐면 다음에 체포 동의서 들어오면 다 무너진대요. 그럼 결국 가결될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영장 실질 심사를 5월이나 6월에 다 받을 거예요. 결론은 구속될 거라는 게 뻔히 지금 보이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다음에 비대위로 가는 게 민주당 내부에서 그걸 모르겠습니까? 네. 그럼 비대위 얘기를 누군가는 하고 있는 거예요. 물속에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고민정 의원이 그 늦여름 초가을이라는 게 결국 그때쯤이 되면 이제 비대위로 갈 거다라는 거를 암시하는 말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번에 그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 네.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게 결국은 그 비대위를 가져오는 어떤 그게 됐다. 계기가 될 예, 것이다. 그렇게 보고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나오는 건 결국은 민심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거고 결국 당심으로부터도 멀어질 거고 비명계 국회의원들을 하나로 결집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져온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뭐 우리 이재명 대표 엄청난 고뇌와 시련의 시간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저기도 보면 저기 페이스북 글에도 이제 언제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왔듯이 근육이 될 것으로 믿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저게 부연해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이 지금 방위를 이틀 앞두고 있잖아요. 네, 16일부터. 엄청난 세간의 주목을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사건이고 또 다른 민생 문제가 많은데도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금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처럼 언론에서도 집중 조명, 지금 저희들도 지금 이재명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이 대표가 야당을 나아가서 우리 정치 전체의 중심에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고요. 그게 뭐 누가 잘했든 잘못했든 이유가 어쨌든 그걸 떠나서 일단 결과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우리 민주당과 진보 개혁 진영이 마주친 이 엄중한 현실에 어떤 식으로든지 답을 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부 다 이 대표를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큰 지도자가 되려면 어떤 식으로든지 이 엄중한 현실에 대한 대답을 내놓고 당원들의 응답을 기다려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 강론으로 들어가면 뭐 일각에서 주장하는 뭐 당직 인적 개폐랄지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또 개혁의 딸들이 너무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이 대표가 조금 더 제어를 뭐 해야 된다. 이런 뭐 방안도 있을 수 있고 그 외에 뭐 포용하거나 소통하거나 양보하거나 하는 이런 다양한 방법이 있겠습니다. 뭐 저는 이재명 대표가 잘할 것으로 믿습니다. 결단을 좀 내려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뭐 결단보다도 이재명 대표를 믿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대표는 물러설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이 대표가 최근 7년 전 자신이 썼던 글까지 소환해 가면서 물러설 생각이 없다는 범을 분명히 하고 있고 또 당내 의원들을 설득하고 다독이고 있다고 합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7년 전에 등장했던 글이 바로 이겁니다. 2016년 12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인데요. 아마 이때 대선 경선 과정에서 친문재인계 지지층, 강성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그 지지층들이 이 이재명 대표 당시 후보를 공격했을 때 이런 글을 썼습니다. 처음 겪어보는 등 뒤에 내리꽂히는 비수다. 그러나 나로 기인했으니 담담히 받아들이겠다. 언제나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듯이 상처 역시 근육이 될 걸 믿는다. 술 한잔하고 썼나 봅니다. 많이 아프다 이렇게 썼는데요.
이를 두고 당내 한 중진 의원은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화면 보시죠.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자들 때문에 당이 혼란을 겪고 있는 지금 문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비난받았던 일만 언급하면서 사태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혜찬 평론가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굵직굵직한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요. 네? 이재명 대표 사퇴나 또는 체포의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하는 층이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윤석열 정부 긍정 지지층을 훌쩍 뛰어넘고 있는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건 무슨 뜻이냐?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다소 비판적이거나 부정적으로 보는 중도층, 무당층의 국민들마저도 네.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은 아니다라는 판단을 많이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게 정상적으로 정무 기능이 작동하는 정당이라면 네. 지금 벌써 비명계에서 단체 행동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낙연 전 대표 지금 해외에 나가 있고 네. 뭐 김부겸 전 총리 거론은 됩니다만 정치 활동을 잠정 중단해 있고 정세균 전 총리도 마찬가지고요. 뭔가 이렇다 할 구심점이 없다 보니까 이 심각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비명계가 잘 못 뭉치는 건데 한편으로는 개딸들이 워낙 극성이기 때문에 구심점이 생길래야 못 생기는 측면도 있는 겁니다. 만에 하나 이낙연 전 대표가 구심점 역할을 자처하겠다. 네. 또는 김부겸 전 총리나 정세균 전 총리가 깃발을 세워도요. 그걸 개딸들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미국에서 쉬고 있는 이낙연 전 총리 갑자기 뭐 정계 은퇴시킨다고 막 이상한 뭐 만들어서 막 돌리고 네. 무슨 이번에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반란표 많이 나온 걸 가지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이상한 온라인 전단 만들어서 뿌리고 네. 이거 다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심점이 없는 게 민주당 비명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친명계의 강성 지지층이 워낙 극성이기 때문에 구심점이 잘 안 생기는 구조적인 문제도 있어서 이 부분을 해결 못하고 차일피일 시간이 가게 되면 가을 되고 겨울 됐을 때 이게 나아질까요?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이재명 체제로 총선 치르는 거 아니냐? 이런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야 이재명 대표가 계속 이 당권 갖고 있는 게 참 감사한 일입니다만은 민주당 입장에서 이건 심각하게 고민하고 돌아볼 문제인 거죠. 알겠습니다. 자, 친명계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나옵니다. 문재인 당대표 시절과 지금을 비교해 보면 그때가 더 어려운 상황이었고 지금이 훨씬 더 낫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확인하시죠. 문재인 대통령님이 당대표를 하면서 1년 동안 이끌었을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문모닝이라고 해서 아침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고 그런 내부 분열이 있었던 상황에서 아예 분당에서 떨어져 나가버리는 어떤 그런 문제가 있어서 도저히 이제 당대표 리더십을 가지고 총선을 치르기 어려웠던 그 상황이었고요.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당내 화합을 이끌 수 있는 충분한 리더십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원의 이제 당심을 받아서 당대표가 됐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이재명 당대표가 이 위기에 민주당을 구할 수 있는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본 겁니다. 민주당이 만약에 이번 대선 패배하고 이런 체제가 형성이 되지 않았다면 저는 당내 분열이 어마어마하게 심각했을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이재명 대표 아니었으면 지금보다 더 처절했을 것이다? 예, 심각했을 겁니다. 박성준 의원과 김남국 의원의 목소리를 확인하셨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네, 사실 당내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도 있고 이걸 해결하는 방안, 방법 다양하게 이제 논의하고 있는데 네. 분명한 것은 이재명 당대표가 예전에 어떻게 보면 뭐 소위 말하는 비주류가 아니라 이제는 당대표 주름이다 중심으로 리더십을 보여줄 때고요. 지금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1년 동안 했을 때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위기를 어떻게 리더십으로 포용하고 이 위기를 극복하냐 못하면 사실 대통령 후보 자격도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은 없지만 조금 남은 한 몇 개월 정도 있다 봅니다.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가 계속 민생 행보도 중요하지만 당내 소통을 통해서 해결점을 찾아가면서 리더십을 확충하고 확립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면 말씀드렸지만 3개월이든 6개월이든 그 변화된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의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 문재인 당대표 시절보다 지금이 더 좋습니까? 민주당에서? 그때는 사실 비교하기 어려운 것이 그때는 이제 문재인 당대표 때 이제 저는 그때는 정치인이 아니고 이제 일반 시민에 바라봤을 때는 안철수 그때 이제 당대표 후보가 안철수 후보가 계속 이제 어떤 문제 제기만 하고 대안은 없었는데 박지원 원장과 함께
나가면서 사실 저도 민주당을 새롭게 본 면이 있어서 그 당시의 상황과 지금은 좀 엄연히 다른 비교하기는 거죠. 어렵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는요. 네. 그 어려운 상황에서 총선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안 했어요, 결국. 김종인 비대위원장 데려왔잖아요. 대표 직함을 줬죠. 그리고 그때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대표적인 공천 떠오르는 게 이해찬 컷오프, 정청래 컷오프거든요. 그러면 그때와 비슷한 상황이면 지금처럼 이재명 대표가 결국 총선 공천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잖아요. 김종인 같은 인물, 파격적인 민주당 주류가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는 인물을 데려와서 총선 맡길 수 있느냐. 그리고 그 당시 정청래, 이해찬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면 네. 지금도 아마 정청래 의원은 포함될 것이고 뭐 김남국, 장경태 이런 사람들 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성호 네. 이런 사람들 컷오프 시키는 거를 이재명 대표가 용인할 수 있느냐. 그 문제인 거죠.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했으니까 이재명 대표도 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 그때 안 했어요. 알겠습니다. 이게 리더십의 문제가 아니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사법 리스크가 없는 사람이었고요. 그 당시에. 지금 이재명 대표는 사법 리스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를 지금 계속 민주당의 의원 두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건 이제는 이재명 수호가 안 먹히는 거예요. 이재명 수호가 안 먹히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핵심은 그 이재명 대표는 이제 그 범죄 혐의가 많은 사람이니까 국민들께서 그만 내려와라. 지금 그 얘기하는 건데 지금 딴소리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실제 여론조사 하나 보겠습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대표가 좀 불리한 쪽으로 기울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대표직을 물러나야 한다라는 의견이 50%에 육박합니다. 48.6%. 대표직을 유지하는 게 좋겠다. 그게 향후 민주당에게 더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37.8%입니다. 물러나지 않더라도 방탄국회는 안 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도 7.2%나 됩니다. 결국 비판적인 여론이 좀 더 많다라는 걸 보실 수 있고 특히 오늘 비명계 모임이 있는데 대선 1년을 맞았다면 토론회를 갖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서도 쓴소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많이 나오겠죠. 지금 저희가 사실 방송을 통해서 이제 뭐 그동안에는 이상민 의원, 조홍천 의원, 김종민 의원 뭐 이런 정도가 이제 비명계의 대표 주자로서 방송에 나와서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 또는 대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이제 그 이후로 뭐 윤영찬 의원이라든가 그렇죠. 뭐 여러 사람들이 또 이제 자기 얼굴을 드러내고 비판을 하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점차 비명계가 그 힘을 얻어가는 과정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도 뭐 상황은 좀 다를 거예요. 네. 지난주와도 다르고 아마 다음 주 되면 또 다를 텐데 문제는 대안이 현재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지금 대표직을 내려놓으라 이렇게 요구를 하면 네. 그럼 그 다음은 뭐가 되느냐 하는 게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아마 오늘 그 비명계 의원들이 모여서 굉장히 이런저런 우려, 걱정 뭐 한탄 뭐 이런 걸 할 텐데 네. 마땅한 대안은 없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이런 식의 모임이 앞으로 이제 결정적 시기에 그 뭔가를 하기 위한 뭐 좀 힘을 축적하는 과정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네. 당장 무슨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일격을 가한다든가 하는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속보가 하나 전해졌는데 새로운 뭐 내용인데요. 김기현 새 국민의힘 당대표가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민주당 당대표실을 예방한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와 이제 만남이 이루어지게 될 텐데 장혜찬 평론 어제 대통령과 만찬하면서 혹시 이런 얘기 있었습니까? 뭐 사실 정치 현안이나 네. 국회 사정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았고 뭐 한일 외교 문제나 전반적인 국정 방향에 대한 이야기 나왔는데요. 김기현 대표가 어쨌거나 당선 직후 소감 인터뷰에서부터 네네네. 빠른 시일 안에 이재명 대표 만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좀 부정적인 반응 보이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치를 복원해야 되기 때문에 여야 대표 사이의 만남은 이렇게 빨리 회복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두 분이 사실 악연이라면 악연이 있습니다. 과거에 이재명 대표가 김기현 대표를 향해서 뭐 봉고파직하고 위리 안치해야겠다 막 이런
막말하기도 했었고 김기현 대표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누구보다 날카롭게 이 지적을 했던 비판을 했던 당사자이기 때문에 악연이 있습니다만 정치인들이 공식석상에서 개인 김기현과 개인 이재명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여야 대표로 만나면 웃으면서 악수하고 덕담하고 어쨌든 신임 지도부 예방하는 자리니까 좋은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민생 법안에 대해서 협치하자는 이야기한다는 그림이 나올 거라 생각하고 과거 뭐 이준석 전 대표 때처럼 배현진 의원이 악수하지 않는데 그걸 뿌리치고 막 하는 그런 유치한 모습이야 보여지겠습니까? 저는 어쨌거나 이 예방 그림에서는 이 국회의 어떤 대화 복원이나 협치 복원을 강조하는 메시지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내일 10시 30분에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을 찾아서 예방하는 형식으로 두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질 겁니다. 어제 김기현 대표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오싹하고 섬뜩하다라면서 이 대표의 책임론을 제기했는데 일단 그 목소리를 듣고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거꾸로 자신의 책임에 속하는 사항에까지 부하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으니 장수로서의 자격 자체가 있는지 의문을 알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와 조폭의 그림자, 마치 영화 아수라처럼 등골이 오싹하고 섬뜩합니다. 자, 반면 이재명 대표와 친명계에서는 당의 화력을 검찰 때리기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자, 관련 발언도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검찰의 과도한 압박 수사 때문에 생긴 일이지 이재명 때문입니까? 수사 당하는 게 제 잘못입니까? 주변까지 털어대니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견뎌합니까? 그야말로 광기입니다. 광기. 검찰의 이 미친 칼질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일련의 과정들이 정말 검찰의 무리한 수사, 압박 수사의 과정에 이런 비참한 일들이 이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이재명 당대표 때문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이재명 대표는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경기도지사 시절 벌어졌던 그 일들 때문에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재명 당대표 때문이라고 봐도 괜찮은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뭐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은 지금 문제는 너무나 이제 검찰의 수사가 이제 선택적 정의라는 거죠. 선택적 정의고 너무 과도하다. 지금 우리 전형수 전 비서실장 돌아가신 분 그분만 하더라도 이분은 김용이나 정진상하고 달리 이제 소위 말하는 널공입니다. 원래부터 직업 공무원이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분에게 뭐 핵심적인 역할을 맡기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불법의 정도도 미약하다.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 한 번만 불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사 기소가 되더라도 뭐 구속은 아니고 불구속, 벌금 정도인데 왜 극단적인 선택을 했겠느냐 이런 의문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은 바로 이제 검찰의 지나친 압박 수사 때문이다. 지금 물증이 나오지 않으니까 검찰이 좀 초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 및 주변 인사에 대해서 한 370회 정도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는데 더구나 이제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에 대해서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하고 이화영 상방하고 관련된 이화영 전 부지사의 감방을 압수수색해가지고 개인의 서신까지도 다 가져갔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 또 끊임없는 피의사실 공표로 주변 인사들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니까 대상자들이 느끼는 압박감이 얼마나 거셌겠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정민은 어떻습니까? 그 보통 이제 범죄 수사를 당하시는 분들이 극단적 선택을 할 때는 이게 두려움이 너무 극단적으로 오면 그게 이제 잘못된 선택을 해요. 만약에 이럴 경우에는 절대로 극단적 선택을 안 하는데 투쟁적 마음이 들 때 그렇습니다. 본인은 너무 억울하고 나는 여기서 살아나가야 내가 이거를 세상에 다 알리고 나와 같은 사람들이 다시는 이런 억울함을 당하지 않을 거다라는 마음이 복받쳐 오르는 분은 극단적 선택을 안 하세요. 근데 너무나 내용을 많이 알고 있고 본인이 잘못한 것도 있고 이러다 봐서 나중에 이 가족까지 이게 피해를 받게 될 거다라는 생각이 한 곳에 집중을 해버리면 이분이 그냥 그런 선택을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번 그 비서실장 했던 이분의 죽음은 본인이 내용을 너무 많이 알았던 것 같아요. 이 잘못된 내용을 너무 많이 아니까 빠져나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정무직 공무원들 했던 그 주변의 사람들은 이화영 전 부지사를 통해서 버티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그냥 뭐 버티는 거예요. 나중에 정치라는 건 생물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자기 자신을 계속 속이면서 버텨낼 수 있지만 이렇게 그 공무원, 정치인이 아닌 공무원 생활을 했던 이 순수했던 사람들은요. 이걸 버텨내기가 너무 어렵고 네. 중간에 과연 누가 이분에게 그 수많은 정보를 검찰의 수사 내용을 알려주고 이렇게 그 불길한 생각을 많이 하게 했을까, 절망감을 줬을까. 저는 그 역할을 한 사람이 분명히 내부에 있다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민주당이 또 하나 의문을 제기하는 게 검찰의 수사 방식에 문제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꺼내드는 카드가 검찰이 경기도청에 상주 사무실까지 차려놓고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김남국 의원의 이야기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청에는 이재명을 잡겠다고 2월 22일부터 지금까지 아예 사무실을 점거해서 2주일이 넘도록 상주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사실 저희가 현장 최고위가 있었습니다. 또 그날은 경기도 의회에서 현장 최고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경기도청을 압수수색을 무려 2주 이상, 2주 이상 계속했다라는 겁니다. 아예 검찰이 거기에 상주 사무실까지 놓고 압수수색을 계속했다라고 하는데 네? 진짜요? 예. 확인하신 거예요? 네, 확인한 겁니다. 아니. 비공개 제가 이야기 들었을 때는 거기에 아예 사무실을 차려서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2주 이상 사무실 차려놓고 압수수색하는 게 일반적인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아니 그 사실관계가 전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아, 그렇습니다. 지금 김남국 의원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수원지검에서 해명을 내놨어요. 네. 근데 저는 그 해명이 오히려 타당하다고 봅니다. 우리 이런 그 검찰이 아무리 막강해도 네. 경기도청에 가서 사무실 내놓으라고 하면 경기도청이 사무실을 내놓겠습니까? 더군다나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도 아닌데 김동연 지사잖아요. 네. 민주당 소속 단체장이잖아요. 네. 민주당 소속 단체장한테 검찰이 가서 사무실 내놓으세요 하나 우리가 여기서 압수수색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압수수색은요 굳이 사무실 하나 차려놓고 압수수색 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수원지검에서 뭐라고 해명을 했냐면 압수수색이 아니고 네. 압수수색을 해서 가지고 오면 그거를 디지털 포렌식이나 이런 거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잘 아시지만 디지털 포렌식 때는 관련인이 입회를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수원지검에서 계속 관련인 입회 때문에 이번엔 누구 와라, 또 다음엔 누구 와라 이렇게 경기도 공무원을 불러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업무에 방해가 되니 경기도청에서 그러지 마시고 그러면 검찰이 아예 경기도청에 와서 거기서 포렌식을 해라. 그러면 도청 공무원들 뭐 한 몇십 분, 1시간 정도 와서 포렌식 하는데 참관하고 바로 일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사무실을 내줬다 이 얘기거든요. 그 얘기가 완전 훨씬 다른 타당하게 얘기, 느껴지지 않아요? 완전 그렇기 다른 때문에 얘기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하면 민주당이 자꾸 신뢰를 잃어버리는 건데요. 보통 압수수색은 강제로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경기도청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임의로 다 줄 테니까 그냥 우리 이 원활한 업무를 방해하지 말고 우리가 알아서 다 주겠다. 아마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봐준 거예요. 압수수색은 봐주지 않아요. 그냥 강제로 가서 다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임의 제출할 테니까 봐준 건데 이거를 갖다가 완전히 엎어가지고 마치 검찰이 거기다 상주해서 강제적으로 압수수색한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는 거 이게 가짜 뉴스예요.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다. 네. 지금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두 분의 제 패널분을 보시는데 제가 그렇게 금요일 얘기하면 안 날 되지. 김동연 지사를 만났어요. 네. 김동연 지사가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똑같습니다. 2주 동안 네. 본인이 계속 도청을 새로 옮겼는데도 불구하고 네. 상주해서 그렇게 불법적인 행태를 보이는 검찰의 모습을 김동연 지사가 민주국가가 아니고 검주국가다 했고요. 김동연 지사 컴퓨터도 그 일련 번호를 보면 새로 이제 지사님 되고 나서 여기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해도 검찰이 무자막지하게 와서 계속 압수수색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막았습니다. 김동연 지사가 저렇게 상주 사무실을 내놓고 수사하라고 협조한 것이 아니라 하지 마라. 이게 없다. 여기는 증거 자체가. 이야기도 검찰이 무리하게 와서 저렇게 했다고 김동연 지사가 직접 본인이 이야기하신 거거든요. 그 저도 들었습니다. 그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검찰이 계속 이렇게 오해받는 것이 타겟팅을 정해놓고 경기도에 대한
어떤 압수수색이 필요하면 수사를 할 수 있죠. 그러나 저런 오해를 받을 만한 그리고 이런 비판을 받을 만한 행태하는 것 자체를 계속 정치검찰이라고 검주국가라고 김동연 지사가 금요일 날 말씀하셨다니까요. 아니 그러면 제가 하나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그럼 만약에 그게 맞다면 고소하시면 돼요. 검찰의 불법적인 압수수색에 대해서 고소를 하면 되는데 고소는 안 하고 지금 이렇게 계속 가짜 뉴스만 얘기하고 있죠. 제가 말씀드린 건 김동연 지사 협조를 안 했다. 네. 검찰이 김동연 지사가 허락하지 않았는데 경기도청에 가서 사무실을 얻어서 그 포렌식을 할 수야 있나요? 그거 확인해 봐야 돼요. 김동연 지사는 허락 안 했는데 거기 검찰이 점거해서 있을 수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를 민주국가에서 가능해요? 그러니까 고소하라니까 김동연 지사는 고소해야 돼요. 그 말씀이 다 맞다면요.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일단은 민주당에서는 검찰이 경기도청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2주 동안 압수수색을 했다라고 아니 아까 이재명 대표는 점거했다고 표현을 썼어요. 네,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수원지검에서 10일에 언론에 공개를 한 그들의 설명이 있습니다. 화면 좀 잠깐 보여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자 수원지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만한 도정 업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이 경기도 요청에 따라서 도청에 마련된 사무실 한 곳에서 관련자가 출석해 참관하는 등의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이 경기도청 사무실을 점거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 서로 이렇게 좀 엇갈리고 있는데 진위 여부는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냥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죠. 네네. 딴 거 긴 설명이 필요 없고 네. 김동연 지사가 허락하지 않았는데 검찰이 경기도청의 사무실을 점거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아니 김동연 지사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민주당에서. 압수수색 영장은 들어가서 압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허락 없이도. 아니 그러니까 허락 없이도 하는데 그거를 갖다가 압수수색 강제로 하면 자기네들이 업무가 방해가 되니 이 사무실에서 이렇게 해서 하세요. 우리가 협조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검찰이 그 사무실에서 하지 어떻게 그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물속에서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무튼 팩트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고소하시면 다 끝나는 일이라니까. 수원지검에서 입장을 설명드렸으니까 민주당에서 하는 주장이 과연 맞는지 아닌지 조금 더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민주당은 검찰 때리기에 연일 나서고 있는데 이원석 검찰총장도 이례적으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신문 보겠습니다. 측근의 사망에 대해서 심경을 밝혔습니다. 마음에 돌덩이 매달고 사는 심정이다. 사람의 생명보다 중요한 건 없는데 그만큼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이 나타났기 때문에 마음에 굉장히 무거운 짐을 안고 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유족에게 진심으로 깊은 위로를 다시 한번 드린다는 말씀도 남겼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에 맞고 세상 이치에 맞고 사람 사는 인정에 맞도록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검찰청 식구들에게도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원석 검찰총장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사람이 아닌 사건을 보고 수사하겠다.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강조했던 적이 있습니다. 목소리 확인하시죠. 검찰은 사건을 수사를 합니다. 사람을 수사하지 않습니다. 어디로 불법적인 자금이 흘러들어갔는지를 수사하다 보니 그 해당되는 대상자인 인물이 나온 것이고 그 사무실을 수색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건을 수사를 하지 사람을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장현찬 평론가님, 장현찬 최고위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사실 왜 검찰이 굳이 이 애꿎은 사람들 수사하고 싶겠습니까? 네. 그런데 사건을 수사하다 보면 관계자로 나오면 뭐 참고인 조사나 또는 피의자 입건을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 과정에서 뭐 연유를 알 수 없습니다. 뭐 돌아가시는 분들이 나오는 거는 검찰총장이나 검찰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담스럽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명백한 정황이 있고 수사의 필요성이 있는데 수사를 안 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네. 결과적으로 돌아가신 전영수 비서실장이 남긴 이야기처럼 사실은 공무원들은 결정권자나 인사권자, 임명권자가 뭔가를 시키면 그걸 거부하거나 안 하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잖아요. 그러면 이 전영수 비서실장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성남FC 관련해서 수사를 받았고 그 이후에 쌍방울 대북 송금 등과 관련된 정황 등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것인데 이걸 시킨 사람이 누구냐? 성남FC에 문제가 있었다면
또는 쌍방울 대북 송금이나 대북 합작 사업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걸 시킨 사람은 이재명 당시 시장이자 경기도지사 그리고 고위층에서 지금 임명된 정무직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 고 전영수 비서실장 같은 늘공 출신의 행정직 같은 경우에 그 책임을 과하게 물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위법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사 필요성이 있었다면 검찰은 수사해야 되는 것이고 그럼 이 수사를 누구 때문에 받게 된 것이냐? 그 책임이 이재명 지사에게 있기 때문에 유서에도 이재명 대표 이제 정치 내려놓으라고 말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도 무거운 마음으로 이제 누구든 수사할 때 인권을 중시하는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지만 이 같은 이 주변 사람들, 자기 때문에 고생한 공무원들 다 수사받게 만든 장본인인 이재명 대표가 본인 책임이다. 나는 수사해라라고 말하고 정치적 책임을 지면 될 일을 계속 회피하고 남 탓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비극이 안타깝게도 되풀이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원석 검찰총장의 메시지까지 확인했고 지금부터는 핫한 인물들 세 사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 만나보겠습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민주당 노웅래 의원인데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재판에서 노웅래 의원의 뇌물과 관련된 진술이 나왔습니다. 보시죠. 노웅래에게 전달하며 녹음을 했다. 돈을 전달하며 녹음했다는 법적 증언이 나왔는데 지난 10일에 있었던 재판이었습니다. 물어봅니다. 노웅래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했느냐라고 검찰이 물어봤더니 인사치레로 돈을 줬다라고 돈을 준 부분도 인정했습니다. 대가성은 있었느냐? 처음에는 인사치레였는데 두 번째부터는 대가성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돈 전달할 때마다 녹음했냐? 그건 아닌데 두 차례 녹음했는데 그중 한 번이 노웅래 의원에게 돈을 전달했을 때 녹음한 적이 있다. 그리고 이 녹음했던 그 내용이 과거 노웅래 의원의 체포 동의안 표결에 붙여졌을 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언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목소리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동료 국회의원의 체포 동의 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이니 혹시라도 억울한 일 당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에서는 노웅래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는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되어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 증거가 차고도 넘친다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차고 넘치면 왜 조사 과정에서 묻지도 제시하지도 확인하지도 않았습니까?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고 갑자기 녹취가 있다. 뭐가 있다. 이거는 방어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어떻게 이 검찰 수사를 믿을 수가 있습니까? 의례적인 인사로 고맙다고 한 게 그게 돈을 받은 겁니까? 제 말을 고의적으로 악질적으로 왜곡시켰습니다. 노웅래 의원은 돈을 받은 적이 없다. 받았다 하더라도 다 돌려줬다. 뭐 이런 식의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혐의가 전혀 없다라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증언에 나온 내용을 보면 정미경 의원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노웅래 의원이 말하는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정치인의 말을 안 믿는 것 같아요. 지금 노웅래 의원의 과거 발언이 없었으면 그나마 저는 좀 나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노웅래 의원이 과거에 이렇게 부인하는 걸 온 국민들 앞에 다 말해버렸잖아요. 그러면 결국 뭐냐면 거짓말하는 거를 다 그냥 드러내버린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사실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때 국회에서 얘기했던 그 얘기들이 아무런 증거 없이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장관이. 더군다나 본인이 과거에 수사했던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거짓말로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다음에 여기서 지금 돈을 주신 분도 참 대단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돈 주면서 그걸 다 녹음했잖아요. 그러니까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왔다라는 얘기가 지금 오늘 이 법정에서 전부 다 밝혀진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그 최고위원들이 그걸 가지고 약간 조롱 섞이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한동훈 장관이 마치 거짓말하는 것처럼. 근데 결국은 이렇게 다 들통이 났기 때문에요. 제가 볼 때는 죄질은 이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 더 나빠지고 형량은 높아질 것이 뻔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이제 모든 얘기들이 앞으로는 무슨 얘기를 해도 다 거짓말로 국민들께 들릴 거다. 저는 이런 효과를 가져왔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정미경 의원께서 지적해 주셨던 그 내용, 이재명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한 장관의 반언을 조롱하듯이 비꼬듯이 따라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비공개하기 전에 뭐서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리는데 이 김남국 의원 돈 봉투 받는 소리 같은 아니 우리 김성환 의원께서 김남국 의원한테 돈 봉투 전달하는 소리가 오시락거리는 소리. 아까부터요. 네, 참 뭐 좋은이 없는 일입니다. 자, 저렇게 조롱 섞인 목소리도 냈던 이재명 대표와 최고위원들의 모습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지난 10일에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재판에서 노웅래 의원에게 돈을 전달했다라고 진술이 나왔고 그리고 녹음도 돼 있었다는 걸 법정 진술로 확인을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조금 머쓱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당시에 이제 저렇게 한동훈 장관을 조롱 아닌 조롱을 한 이유는 그 증거 자료를 왜 제출했냐 이런 것이 아니고 법무부 장관, 즉 검찰이 아닌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저런 것을 굳이 검찰처럼 이렇게 자료처럼 증거처럼 제시할 필요가 있었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과거에 국민의힘도 추미애 박범계 장관이 민주당이었으면 얼마나 공격했습니까?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할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편을 드는데 지금은 한동훈 장관은 국민의힘 소속도 아니고 오직 검찰 출신인데도 국민의힘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야당 공격하는데 그에 대한 문제 제기를 국민의힘은 하나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이제는 그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이제 돈 봉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탁의 대가면 제가 검찰이라면 부스럭 소리도 좋지만 청탁한 내용 그리고 노웅래 의원이 청탁을 만약에 그 수수했다면 청탁한 그 목적이나 그 과정, 노력했던 과정에 대한 흔적도 남아 있을 것이거든요. 돈을 주고 청탁을 안 하면은 그건 또 더 이상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검찰이 부스럭 소리보다는 청탁한 내용이나 그 사건의 전모, 증거를 좀 밝혀줘서 그에 대해서 사법부가 판단하면 될 영역이고 그 시간이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5차례에 걸쳐서 6천만 원 수수했다라고 알려져 있고 청탁의 대가, 그 청탁의 내용도 일부 언론통에 이미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했죠. 그리고 노웅래 의원이 돌려줬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씀드리면 돌려줬으면 언제 돌려줬는지도 확인이 돼야 되는 것이고 청탁했다면 그 청탁의 그 과정, 노웅래 의원이 직접이라고 혹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청탁을 이렇게 노력했던 그 증거도 찾아야죠. 근데 저는 진짜 민주당이 부끄러운 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돈봉투 소리를 이게 희화화할 일인가요? 이 검찰이 확보한 증거 녹취록에서 돈봉투 오가는 정황과 소리 등이 지금 녹취됐고 오늘 또 추가로 공개가 되고 있는데 저렇게 조롱했다가 나중에 노웅래 의원 진짜 뇌물 받은 거면 어떻게 책임지려고 지도부에서 저런 걸 이 농담의 소재로 차용하는지 이게 일단은 이런 혐의가 불거진 것 자체가 국민들 앞에 대단히 송구해야 할 일이거든요. 민주당 출신의 중진이 이런 일에 휘말린 게. 그리고 노웅래 의원 자택에서 수억 원의 현금 다발이 나왔잖아요. 네. 그 예전에 장례식 부의금이다 뭐다 했는데 1년 번호 맞춰보니까 그 장례식 이후에 다 발행된 새 지폐였잖아요. 이미 노웅래 의원의 한 차례 거짓말을 한 건 증거로 확인이 되었는데 정상적인 사람, 정치인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누구 집 장롱에 수천만 원, 수억을 우리가 현금으로 갖다 놓고 삽니까? 요즘 세상에 지갑에 현금도 안 들고 다니고 다 카드 들고 다니는 이 세상에서요. 그 자체가 아마 민주당 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척 보면 이거는 손절해야 된다. 이거는 민주당이 여기에 같이 휘말리면 안 된다라고 감이 올 텐데 노웅래 의원 체포 동의안이 이재명 대표 거전에 먼저 왔기 때문에 그냥 억지로 예행 연습 차원에서 방어한 게 전부잖아요, 사실. 그럼 추가적인 증거가 공개되면 이제라도 진실은 재판정에서 가려지겠지만 민주당으로서는 이런 혐의가 불거진 것 자체가 유감이다라면서 조금씩 거리두기를 해야지 이걸 방어할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왜냐하면 물증들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 노웅래 의원의 뇌물 수수와 관련된 내용을 첫 번째 인물로 저희가 좀 살펴봤고 두 번째 인물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인물도 지금 현재 정치권에 지금 연루되어 있는 인물인데 유동규 전 본부장.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재명 대표 측이 자신이 가진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가짜 변호사들을 유동규 본부장에게 붙였다라고 지난 7일 법정에서 진술했었습니다. 그 목소리와 비슷한 목소리가 과거에도 있었는데 일단 목소리부터 확인하겠습니다. 경기도 공무원사 와가지고 위에서 왔다고 했는데 높은 분이 내려보내고 그거 걱정 많이 한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냥 나를 케어해 주려고 했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행적들이 전부 다 보면 자기들 방어를 위해서 왔고 그다음에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감시하러 왔다는 개념이 자꾸 들더라고요.
가짜 변호사들이 모두 2명입니다. 지목된 사람은 뭐 A 변호사, B 변호사 이렇게 2명인데 뭐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들을 했습니까? 그래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구속된 이후부터 10월에 원래 그 10월에 구속이 됐잖아요. 그때부터 아마 저 변호사들이 이제 위촉이 된 것으로 보이고 네네. 그런데 이제 주로 문제가 됐던 것은 지난해 10월이에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구속되고 나서 1년쯤 뒤에 이때 이제 와서 뭐 유동규 전 본부장의 근황을 좀 알아보고 했다는 건데 유동규 전 본부장 얘기는 그게 이제 본인에 대한 변호를 위한 뭐 그 접근이 아니고 네. 오히려 본인이 어떤 내용을 검찰에 얘기했는가 하는 거를 쭉 변호사들이 알아보려고 했던 거다. 그러니까 나를 위한 게 아니고 누군가를 위해서 본인을 뭐 염탐했다는 식의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짜 변호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본인이 이제 그 변호사를 그 사실은 그 해촉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본인뿐만 아니고 본인의 그 배우자 있잖아요. 네. 그 배우자에 대한 변호사도 나중에 보니까 가짜 변호사였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자신이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내놓은 계기가 이 가짜 변호사 때문이라고 털어놓기도 했었는데 2명의 가짜 변호사는 국정감사 당일 김의겸 의원과 통화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통화를 끝낸 김의겸 의원은 당시 송경호 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수사 상황을 묘사하면서 유동규 전 본부장 회유와 협박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유동규 씨를 접견하려고 하는데 접견이 안 돼요. 유동규는 자신이 검사로부터 뇌물로 엮일 경우에 30년도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대단히 위축돼 있고 겁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변호인과의 접견을 막는 이 이상한 상태, 수감자를 불러서 뭔가 회유하고 협박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강한 의심이 듭니다. 전혀 아닙니다. 유동규는 별건 사건의 피의자의 자격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호인 선임 과정은 오히려 검찰은 유동규를 회유하려는 과정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의견을 주고받고 있는데 이게 이제 검찰이 재판부에 뭐 증거로 얘기를 했다면서요? 이렇게 회유하는 정황이 가짜 변호사를 통해서 있었다. 이게 재판 영향을 좀 크게 줍니까? 어떻습니까? 영향을 주죠. 줍니까? 예, 왜냐하면 지금 변호사는 사실은 자기의 의뢰인을 위해서 활동하는 사람이 변호인이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여기서 가짜 변호사라는 의미가 뭐냐면 유동규 입장에서 이 사람이 유동규를 위한 변호를 하는 게 아니고 이재명을 위한 변호를 위해서 그냥 와서 자기를 감시하고 네. 그다음에 하나는 뭐냐면은 그 정보를 캐가는 네. 두 가지인 거예요. 정보를 캐가고 감시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딱 알아챈 거죠. 유동규 입장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이재명하고 나하고는 금을 거야 되겠다. 아마 이렇게 계기가 됐을 거고요. 네. 지금 이런 모든 내용들, 가짜 변호사의 역할을 나에게 했다라는 이 모든 내용을 이제 검찰이 다 안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를 유동규 본부장이 구체적으로 검찰한테 다 얘기했을 거예요. 검사한테. 그러면 그 내용은 설실을 검사가 정리를 해서 네. 그걸 재판부에 보내줍니다. 네. 예, 그러면 이것이 재판에 영향을 당연히 미치고요. 앞으로 향후 일어나는 이재명 대표를 위한 구속영장에도 설시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이죠. 그러면 구속의 저기가 더 높아지는 거죠. 수위가. 예. 예, 저는 김의겸 의원의 이번 그 의혹 제기는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난해 10월이었습니다. 예. 유동규 지금 본부장이 뭐 시청말로 좀 신이 나신 것 같아요. 지금 자기가 중요한 일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일종의 약간의 과대망상 같은 것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 의견. 예, 저는 이건 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불리한 진술을 하시는 분들은 다 지금 후속 만기로 풀려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유동규, 그다음에 남욱, 그다음에 정영학 이분들입니까? 근데 김만배 씨는 나왔다가 다시 지금 구속이 됐단 말이죠. 저는 그런 과정에서 분명히 이거 제 추측이지만 어떤 검찰의 뭔가의 어떤 유동규에 대한 어떤 딜 같은 게 분명히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인물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인물은 김재원 최고위원입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이 지난 12일 전광훈 씨가 주관한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여기에서 발언이 논란인데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내가 200석 만들어 주면요. 당에서 나한테 뭐 해줄래요? 영웅 칭호를. 영웅 칭호? 제가 최고위에 가서 보고를 하고 목사님 원하시는 걸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김 위원장을 사실 밀었잖아. 밀었는데 세상에 우리한테 참물을 게 이제 뭐냐면 헌법 정신에 5.18 정신을 헌법에다 넣겠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저도 반대입니다. 전라도에 대해서 립서비스 하려고 한 거지. 뭐 표 돌려면 뭐 조상묘도 판다는 게 정치인들 아닙니까? 자, 저 자리에서 이제 저런 얘기들을 주고 받았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글쎄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제 저 자리에 왜 갔을까? 근데 지금 전광훈 목사 얘기에 그 답이 있잖아요. 도와줬다. 그러니까 아마 도와준 데에 대한 답례로 간 것으로 보이고요. 거기서 이제 약간 뭐 농담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200석을 전광훈 목사가 만들어줄 수 있으면 아마 민주당이 먼저 달려가겠죠.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기에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다 안 넣는다 하는 문제는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공약한 내용이에요. 그렇습니다. 그걸 저기서 전광훈 목사가 거론을 하는데 그걸 뭐 반대다. 물론 그 반대라는 의미는 뭐 나중에 해명한 거는 현재 의견이다. 개헌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뭐 이런 의미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거 모를 사람이 아니잖아요. 김재원 최고위원이. 대단히 경솔했다. 그리고 그 부분에 관해서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을 지금 이번에 신임 최고위원이 부정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관해서 확실하게 본인의 해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사실 정광훈 목사가 뭐 기도로 해서 하나님이 250석을 주더라도 저런 분하고는 같이 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사회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목사도 아닙니다. 저분은. 정광훈 씨 같은 저런 사람들이 계속 정치를 내서 국민들을 갈라치게 하는 것인데 최고위원 신분이 되고 나서 저 자리에 가는 것도 문제지만 저기 가서 한 일, 5.18 정신, 물론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해서 차치하더라도 표를 얻기 위해서라면 조상묘까지 판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5.18 정신 헌법에 수록하겠다는 것도 결국엔 표를 얻기에 거짓말한 거라고 그렇게 기결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옆에 있는 장해찬 최고위원도 국민의힘이 표를 얻기 위해서는 장제원 최고 제명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 어물쩍 넘어가지 않습니까? 장제원 최고. 죄송합니다. 장해찬 최고위원이. 그래서 이 부분은 국민의힘 자체 내에서도 경쟁도 할 수 있고 표를 얻기 위한 노력을 하지만 저런 식으로 표를 얻는 행위는 최고위원의 자격이 없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중에 김재원 최고가 했던 얘기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얘기랑 똑같다. 오버랩 될 수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버랩 될 수도 김재원 최고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의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기 때문에 뭐 동일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말씀하십시오. 예, 저는 이번에 김재원 최고위원의 저 개별적인 저 발언은 차치하고라도 전체적으로 국민의힘이 조금 우경화하고 있다는 그런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 이분이 어제 이제 5.18 북한 관련 발언 이걸 이제 또 하셨어요. 또 하시고 또 오세훈 서울시장은 우리도 이제 핵 보유를 해야 된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한 게 또 보도를 봤습니다. 또 이제 이번 국힘 전당대회에서 각 후보들이 윤상현 의원은 박근혜 탄핵을 약간 좀 부정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하셨고 그다음에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출범식에 극우 유튜버들 초청했고요. 또 김기현 후보 같은 경우에도 태극기 부대의 노고를 취하한 듯한 그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평소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노조에 대한 강경 대응, 북한에 대한 강경 대응 뭐 이런 거하고 관련해 가지고 또 최근에 일본에 대한 대일 전체적인 태도 이런 거하고 맞물려 가지고 저는 국민의힘이 조금 우경화하고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이렇기 때문에 이준석 전 당대표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중도 확장 노력을 여러 가지로 하셨지 않습니까? 그거를 조금 도로 이제 운이치시킨 듯한 그런 최근의 행보는 뭐 저는 중도 확장에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해찬 위원님 하신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 뭐 김재원 최고가 개인의 견해였다라고 가름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개헌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원포인트만을 가지고 우리가 개헌을 할 수는 없죠. 대통령제나 뭐 정치 제도 등 수기를 통해서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사안들에 대해서 개헌 논의가 계속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 단계에서 개헌이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다가 아무래도 지지자들이 모여있고 한 자리다 보니까 또 강한 요구를 받다 보니까 농담을 섞어서 말해서 오해가 좀 발생됐던 것 같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김재원 최고위원께서도 아마
더욱더 신중한 태도로 이제는 임하시지 않을까 싶어서요. 네. 이 문제 가지고 저는 뭐 더 이상 길게 막 이야기할 거리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 해명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확인하시죠. 5.18 그거 헌법에 담는 거는 반대하고 불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제 네. 대통령 공약사항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뭐 제 개인 의견이니까. 최고위에서 관철시키겠다 이런 표현도 있어가지고 이게 개인 자격으로 아니 반대하신 최고회의 뭐 관철 그런 이야기는 없는데요. 정광훈 목사 말씀 이제 최고위원회 그거는 이제 하시겠다 이런. 200석을 뭐 얻어야 된다고 하길래 그거는 우리 당이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 반대한다는 거는 그냥 개인 의견이라고. 개인 의견이죠. 네. 5.18 헌법 정신 말씀하신 게 전라도 당원 당심 잡으려고 한 말이라고. 립 서비스라는 표현도 있더라고요. 이제 그 자리에서 그냥 덕담을 한 거죠. 자, 지금부터는 국민의힘 내용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어제 김기현 대표를 비롯해서 새롭게 뽑힌 신임 지도부를 용산 대통령실로 초대해서 만찬했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관련된 신문 보겠습니다. 조선일보 보시죠. 윤 대통령이 노동개혁에 당이 역할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3시간 넘게 만찬을 했다고 합니다. 대선 때부터 함께 했던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신뢰가 컸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었고 이제는 국정에만 전념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도 윤 대통령은 지도부들에게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기현 당대표가 대통령실과 소통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했던 그 정례회 회동 이것도 월에 2번 하기로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장해찬 최고위원 어제 다녀오셨는데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분위기 뭐 화기애애했죠, 당연히. 그리고 뭐 이번 지도부 선출 전부터 대선 과정에서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하면서 신뢰를 쌓아온 분들이 대부분 지도부에 입성했기 때문에 뭐 낯가림이나 탐색전 이런 게 전혀 필요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사진도 보시는 것처럼 이제 웃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누가 시키지 않아도 표정들이 다들 좋았는데 대통령께서 새 지도부를 좀 든든해하신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건 뭐 친윤 일색이다 이런 평가가 있고 이제 수직적인 당정 관계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일각의 우려도 있었는데 그걸 무색해 하듯 김기현 대표가 이 대통령실과 당의 원활한 소통이 필요하다라고 제안을 하자 흔쾌히 김기현 대표와 또 윤석열 대통령의 월 2회 정례 회동 같은 경우가 받아들여졌고요, 현장에서. 또 한 가지 이제 당의 정무적인 기능, 역할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셨고 또 장관들에 대해서도 잘하는지 못하는지 당에서 좀 의견을 많이 달라. 또 장관 할 만한 사람이 있는지 당에서 추천을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등 당의 역할 확대나 강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직접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뭐 일각에서 염려하는 수직적 당정 관계가 아니라 당이 정무적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대통령실의 기대가 크다라는 점을 어제 만찬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에 이준석 당대표와 굉장히 신경전을 벌였고 그 이후에도 여러 다툼, 이렇게 충돌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국정에만 전념할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좀 신경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은 아직도 이제 이준석 전 대표 때의 그 여러 가지 트라우마, 이거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사로잡혀 있다. 뭐 이런 걸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결국은 당에서 뭐 사실상 물러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새로운 지도부에 굉장히 흡족한다. 이른바 언론 표현으로 보면 친윤 일색이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만족한다는 개념이고, 자, 뭐 월 2회 주례회동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러면 당과 대통령실과의 관계에 뭐 수평적 관계를 의미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주례회동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그걸 계기로 해서 수평적 관계를 유지했던 적도 있고. 어찌 보면 수익적 관계를 유지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례회동이 그거의 증거는 될 수가 없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앞으로 이제 대통령실과 당이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 주례회동에 가서 김기현 대표가 대통령실의 뭐 입장만 쭉
받아 적어 가지고 오느냐 아니면 그 당에서 어떤 건의를 하고 그거에 대한 성과를 가지고 오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판가름 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좀 지켜보도록 하고 그리고 지명직 최고위원에 임명이 된 의원이 있는데요. 바로 강대식 의원입니다. 유승민계로 분류가 됐던 강대식 의원이 지명직 최고위원에 임명이 됐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을 도왔던 선거 때 도왔던 대변인도 한 명이 포함이 됐다. 이걸 두고 이제 연포탕, 연대 포용 탕평이라고 할 수 있느냐, 좀 부족하지 않느냐, 뭐 이런 지적들도 있는데 정미경 최고위원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도 이제 노력을 한 노력은 하고 모습이 있다? 이제 보여지니까요. 지금 이제 이렇게 그 노력한 거를 앞으로 얼마만큼 더 실행해 나가느냐, 그리고 국민들께 보여드리느냐 그렇게 보여지고요. 사실 국민의힘이 강해지려면 네. 제가 볼 때는 그 이제 밖으로 어차피 수도권에서 이겨야 되잖아요. 목표는 내년 총선 승리거든요. 그러면은 그 강함이 더 강해지려면 이제 외부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위해서 국민의힘이 대한민국을 이끌고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그걸 목표로 둬야지 국민의힘을 위해서 국민의힘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만 머물러 있다면 저는 총선 승리가 좀 어렵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많이 걱정들 하고 계시니까요. 이 지도부는 계속 대한민국을 향해서 국민의힘의 위치 그걸 뻗어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기현 당대표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만찬하기 전에 안철수 의원을 만났습니다. 신문 보겠습니다. 김기현 당대표가 안철수 의원을 만나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과학과 관련해서 과학기술특별위원장을 맡아달라라고 얘기했는데 아니다. 나는 하기 싫다. 좀 더 쉬어야겠다. 그동안 선거 치르면서 너무 에너지를 많이 소비했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좀 채워야겠다. 그 시간 좀 가져야겠다. 그런 차원에서 고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목부터 여전한 전당대회 앙금이라는 제목이 달려 있기도 한데요. 어제 어떤 얘기가 오고 왔는지 영상으로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내년 총선은 정말 민심 100%로 뽑히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수도권의 승리가 중요한데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 거기에 대해서도 인식 공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민심을 용산에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는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다. 과학기술 관련된 특별위원회를 당에 구성해서 지휘 역할을 맡아주시면 좋겠다고 제안을 말씀을 드렸고요. 연속해서 이어지는 선거 때문에 많이 지쳐있기 때문에 조금 재충전한 다음에 다시 어떤 역할을 구체적으로 맡아보겠다 그러셔서 그 뜻을 제가 잘 존중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안철수 의원 만났고요. 이번 주 중으로 황교안 전 대표 그리고 천하람 변호사도 김기현 당대표는 만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떤 얘기가 오고 가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 오늘 황교안 당대표와 전 대표와 오찬 회동도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준석 전 대표가 또 메시지를 냈더군요. 장혜찬 평론가님, 장혜찬 최고위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준석 대표. 저는 사실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무슨 말을 하든 별 관심이 없기는 해요. 크게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분도 아니라는 게 이번 안철수는 안고 가고 자기는 안고 가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했던데. 그런데 안철수 의원이든 황교안 전 대표든 아무리 치열하게 경선에서 경쟁했어도요. 끝나고 나면 새 지도부에게 덕담 건네고 총선 승리 위해서 우리가 힘 보태겠다라는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 쿨하게 패배를 승복하고 인정하는 부분들이 당원들의 평가를 받아서 다음 선거에서 이분들이 당내 지분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곧 죽어도 잘못했다는 소리를 하나 안 합니다. 마치 자신에게 반대하면 전부 다 구태인 것처럼 자신들만 개혁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실질적으로 이번 선거에 이준석 전 대표가 참전하는 셈 아닙니까? 네. 그걸 부정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텐데 주말에 또 공중파 뉴스 인터뷰나 이런 데 나와서 왜 당원들의 이런 선택을 받았는지 부족한 점은 무엇이었는지 좀 성찰을 하고 어찌되었건 격하게 대립했어도 새 지도부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당을 잘 이끌기 빈다라는 덕담을 하는 게 정치적 상식이면서 동시에 인간적인 예의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인간적인 예의조차 아직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면 이번 전대 이후로도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는 당원들은 점점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덕담을 건네고 또 축하를 하고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맞죠. 그런데 사실은 그 반대 입장에서 보면 성자가 조금 마음을 열고 손을 내밀어야 되는데 이 조수진 의원이나 뭐 김재현 의원님, 우리 장해찬 패널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이준석계에 대한 어떤 또 신랄한 또 비판을 퍼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고 아까 안철수 의원 이제 인터뷰할 때 보면 계속 민심을 이야기하는데 민심 100%를 이야기하는데 제가 보니까 안철수 후보는 윤심에 자기가 밀렸다 이런 생각을 강하게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그 부분을 어떻게 봉합하는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이제 국민의힘이 저렇게 소통하고 협치하고 또 대통령하고 만찬도 하고 하는 저런 노력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제가 좀 우리 김기현 우리 대표님한테 조금 죄송한 표현을 쓰자면 저는 저분을 이제 명의신탁 대표라고 생각해요. 실제 오너는 따로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만약에 어떤 한간의 뭐 이런 회자되는 그런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진짜 김기현 대표가 진정성을 가지고 정말 좀 결기를 가지고 제대로 당대표 역할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상황까지 살펴봤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신통방통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신통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